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업이 하는 분산투자. 대기업이 왜 망하기가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여기에 있는 핵심이 이제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주력 사업부가 이제 시기마다 항상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기업들도 결국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핸드폰 쪽만 봐도, 휴대폰 쪽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과거에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휴대폰 시장을 다 독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생기면서 휴대폰에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혁신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인터넷을 휴대폰에 가지고 와서 붙였을 뿐이에요. 애플이 한 거는. 애플이 한 혁신은. 근데 이 혁신으로 인해서 노키아라는 회사는 없어지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총 상위단에 있는 그런 거대 기업이 됐죠. 이거를 잘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수혜를 톡톡하게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뭐 규모 한 30%를 뭐 딱 잡고 있는 그런 이제 거대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그때 시기를 잘 만나는 회사들이 보면 크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노키아라는 기업이 망했는데 이게 스웨덴 기업인가 스위스 기업인가 어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망하면서 그 국가들의 이제 특허라든가 가지고 있던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국가에는 굉장히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사라졌지만 이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회사가 성장하고 망하는 그 과정에서 자국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성이라든가 그리고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제 금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융의 핵심에는 그러니까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그 어떤 자산시장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따라올 수 없는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기회를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항상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순간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를 회피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리스크가 있고요. 위험하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전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리스크라는 거는 장기적인 시간 가치가 입혀지면 해소되는 리스크. 그리고 위험 리스크는 망할 수 있는 리스크. 자, 그래서 기업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 위험에 대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 대기업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런 투자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10년이 넘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철강 업황도 우리가 보면 넘겨주고 있죠. 과거에 보면 미국에서 이게 뭐 일본 같은 데로 왔고요. 이 일본에서 일본 유럽 같은 데로 갔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같은 신흥국으로 가고 이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뭐 동남아로 넘어가는 뭐 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신흥국으로 넘어갔던 이유들은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뭐 인건비 같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다 자동화가 많이 돼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작은 것 같고요. 이제 규제 같은 부분들 때문에 점점 신흥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신흥국일수록 신규 산업을 이제 유치하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자,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좀 낮추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 때문에 자꾸 신흥국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철강 산업이 망한다 그래갖고 포스코가 망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포스코가 지금 보면 자, 시총이 20조입니다. 자, 국민연금공단 11% 갖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5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포스코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한국 회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 벌고 있는 수입의 51%는 자, 해외로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를 보면 자, 포스코에서 지분을 61%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시총을 보면 3조 정도 되죠. 그런데 버는 이익을 보면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차이가 여기 보면 한 7배 정도 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익으로 보면 한 7배 정도 나야 포스코 이 시총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훨씬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이익에 대한 격차는. 근데 왜 시총을 포스코 케미칼은 더 받고 포스코는 덜 받을까? 2차 전지라는 시장은 포스코 케미칼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2차 전지라는 시장은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산업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산업이다. 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다고 봐야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이제 진행이 됐을 때 10년 후에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시총이 50조 100조가 되고 포스코가 시총이 예를 들어서 15조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다 그러면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자,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을 61%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철강회사일까요? 화학회사일까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화학회사니까 이걸 보면 포스코는 이제 철강회사가 맞는 걸까요? 화학회사가 맞는 걸까요? 자, 자연스럽게 화학회사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포스코라는 회사는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철강사업부를 또 따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 나눠가는 작업들을 대기업들은 하더라. 왜 그렇게 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자연히 안전이라는 게 떠올라요.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철강산업보다 자, 화학산업에 배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포스코가 어때요? 자, 이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할까? 뭐 수많은 뭐 연구도 하고 뭐 하겠죠. 앞으로의 산업 방향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철강회사라 그래도 미래에도 철강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변화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10년, 20년을 보유를 한다 그래도 그 10년, 20년 동안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체크를 하면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꾸준히 그 기업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분 가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로 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호텔신라. 대충 이제 삼성그룹주를 보면 자, 건설, 보험, 전자, 면세점 여기에다 이제 바이오도 있고 자, 금융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데 이게 하나의 삼성이라는 그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각각 다른 회사로 분리가 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보면 지분을 서로 이렇게 섞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판단을 해보면 여기에서 가장 매력 있는 회사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삼성전자를 10년, 20년은 저는 보유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보고도 배팅할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라는 이 IT에 대한 부분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지분 가치나 뭐 지금 구조로만 봐도 지금 위치가 엄청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생명이 자,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현재 시총이 한 355조 정도 됩니다. IT 기업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가전도 만들고 뭐 핸드폰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반도체도 만들고 만한 IT 종합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57%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한국의 성장의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금도 삼성 관련된 직원들이 내는 세금이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다 세금도 내주는 기업이겠죠. 근데 이 기업의 57%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뭐 내고 다 해서 이익에 남는 57%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픈, 이거는 이제 금융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요렇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호텔신라 지분의 5%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거 호텔신라 지분의 5%를 계산해보면 한 2천억 정도 가치. 삼성전자의 덩치를 봤을 때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지분이죠. 사실 왜 매각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 계열사들 지분 갖고 있는 게 자기 덩치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삼성생명은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삼성생명이 현재 시총이 14조 정도 됩니다. 사업부가 보험인데 삼성전자 지분을 좀 팔고 하고 있어요. 이게 10%가 넘어가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자꾸 팔라고 압박에 들어가서 좀 요즘 좀 파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삼성전자 지분이 8.5% 갖고 있는데 이게 지분 가치만 하면 한 3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시총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야, 삼성전자 지분만 다 팔아도 30조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14조야. 그냥 계산을 해봐도 엄청 싸다는 거죠. 그냥 계산이 딱 나와요. 그리고 보면 외인 지분은 15% 정도 잡혀있죠. 이런 걸로 이제 좀 지배구조를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업 경영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지분도 뭐 한 3천억 갖고 있고, 또 뭐 갖고 있다. 삼성증권 지분도 한 30%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회사 덩치가 작은 회사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한 4조 정도 되니까 이거 30% 갖고 있어봐야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죠. 전체 삼성생명의 덩치를 놓고 봤을 때는 별게 아닌데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30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익을 보니까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벌어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배당을 한 2% 3% 한다 그러면, 자, 30조에서 2% 3% 배당하면 이게 뭐 이것만 6천억 9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IT 쪽에서 들어오는 이익이 6천억 9천억이고 보험에서 들어오는 이익은 뭐 3천억 6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저런 거 뭐 이제 세금도 띄고 뭐 또 하겠지만, 그럼 이게 보험회사라고 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삼성생명은 IT 회사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IT 회사면은, 자, 보험회사가 아니고 IT 회사인데 지금 기업 가치를 이렇게 받고 있다. 엄청나게 저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이제 배당도 많이 안 하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요런 요구가 이제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제 보면, 뭐라 그래, 나중에는 이제 뭐 전략적 투자자들도 지금 한진칼, 상황이 진행이 된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하시고 하시면, 이제 돌아가시고 하시면, 자, 지금, 한진칼에서처럼, 자, 외국계 자본이 크게 들어와서 뭔가 흔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근데 3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지금 자산 비중을 많이 실어놓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계속 이제 조금씩 모아가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만 팔아도 요거 2배가 나와.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그러니까 이름이 보험회사라서 이게 만약에 이게 IT 회사나 다름없는데 이름이 보험회사라서 굉장히 밸류를 적게 받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 지분을 한 40%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금 시총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도 지금 바닥권에서 한 더블 정도 올라오면서 지분 가치가 한 12조에서 15조 정도 돼요. 근데 삼성물산의 시총을 보면 자, 2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3조를 갖고 있고,
자, 삼성전자 지분을 5%를 갖고 있는데 이게 17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삼성생명 지분을 20%를 갖고 있으니까 자, 요 30조의 20%도 삼성생명 거란 말이지. 아, 삼성물산 거란 말이지. 그럼 요걸 계산해보면 요게 또 한 플러스 6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분 가치만 해도 벌써 뭐 한 3, 40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삼성바이오의 이 지분 가치가 이게 얼만데 라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삼성생명보다는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호텔신라 같은 회사는 자, 덩치가 작은 회사라서 대충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또 이제 삼성화재 정도도 이제 지분이 좀 큰 회사 보면 삼성계열사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각각 이제 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막 굉장히 복잡하게 지분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요런 것들을 대기업들이 어떤 이제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할 때 보면 요런 기회들이 항상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지금 보면 사실 보험회사보다 IT회사에 가깝다는 거죠. 이익이 삼성전자 지분에서 들어오는 이익이 자기가 이제 뭐 보험 영업하고 뭐하고 해갖고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보험업황이 돌아서고 하면 이게 다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험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자산 가치는 나중에 정부에서 이제 뭐 요거 계속 팔아라, 니네랑 관련도 없는 거 이거 계속 팔아라 뭐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지분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현금이 당연히 늘어나고 뭐하고 할 테니까 요런 것도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이 지분 가치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 시총이 14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갖고 있는 회사가 투자해놓은 자금, 삼성전자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건 삼성생명에서 자, 투자를 해놓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은 거죠, 자기 돈으로. 그러면 이 지분 가치라는 거는 자, 투자 자금인데 삼성생명이 투자한 자금인데 삼성생명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놓은 돈인데 이런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이제 뭐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자기들만 해먹으려고 그런다는 이런 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평가를 못 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성장하고 금융인식이 높아질수록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보유를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매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삼성생명 같은 회사가 이런 것 때문에 매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리스크는 그만큼 작고. 자, 그래서 오늘 해본 이야기는 뭐냐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기업들도 보면 대기업이 안전한 이유는 그냥 일반 기업들보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안전한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라 분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 자, 이 부분 때문에 자, 혁신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 부분들을 거의 다 쥐고 있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고 이제 막 분산이 돼 있고 뭐하고 하면 이제 안전에 치우치기 때문에 혁신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구조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자꾸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유도를 하고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맞는 방향성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치를 해서 무슨 뭐 사람들을 지지를 얻어서 내가 뭐 그런 법 체계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서도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보면 지금 삼성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놓은 이건희 회장도 보면 많이 성장시켜 놓은 이건희 회장도 보면 이게 한 달이가 지나면서 지금 뭐 이재용 회장, 뭐 이부선 회장, 뭐 이렇게 해갖고
등등등등 해갖고 쭉 이렇게 갈리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이게 이렇게 가족끼리도 특히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많이 친하지를 못해요. 가진 게 많을수록 인간은 욕심에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분산의 개념이 입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미래가 돼도 계속 이렇게 될 거고, 물론 이 외국계 유명 가문들처럼 뭐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대기업 지배구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안전한 이유는 분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짚고 여기에서 기회를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거의 진짜 한 7, 80% 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경제 대기업이 차지하는 게 뭐 70, 80%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자금 흐름을 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배구조라든가 지분 갖고 있는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자, 삼성그룹주에서 뭐가 제일 매력 있나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이야기를 해본 거고, 자, 포스코라는 회사가 나중에 자, 화학회사로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지금 주력 사업 부분이 약해졌을 때 기업은 항상 변화하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런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풀리는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흐름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IT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거를 이제 받아먹는 사람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 이걸 받아먹는 기업들이 성장을 엄청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분산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자, 반도체를 놓고 보면 반도체 사업 중에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이게 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있어요. 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단 말이야. 팹리스 쪽은 뭐 많이 약하니까 이거 보지 말고, 그럼 파운드리 쪽을 예를 들어 분사를 한다 그러면, 자, 이 파운드리 쪽에서 생성되는 뭐 이런 자금을, 이런 것들을 살피면 투자 기회가 잡힌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자, 체크 포인트로 놓고 우리가 기업들이 하는 분산 투자,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움직이는 이 자금 흐름을 살피면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라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이 항상, 자, 깔끔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선 항상 양해를 바래요. 제가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력이 좀 더 생기고 뭐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겠지만, 그전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그렇게 잘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수도 굉장히 많은 방송입니다. 실수도 굉장히 많은 방송이고 항상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 자료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분석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요약이라든가 대충대충 보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또 공부를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제 영상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